첫 번째 이야기. 누가 진짜 도둑인가? 어느 초여름 장마가 막 거치던 날이었습니다. 고을 관아 앞에 한 상인이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단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며칠 밤을 묵으며 장에 내놓을 비단 꾸러미를 하룻밤 사이 몽땅 도둑 맞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도둑을 본 자가 있느냐?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합니다. 문도 부서지지 않았고 자물쇠도 멀쩡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비단이 사라진 곳은 마을 한복판이었고 그날 밤 근처에 있던 사람은 사실상 마을 사람 모두였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명을 내려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관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아이를 업은 여인도 있었으며 장정들과 떠돌이까지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슬쩍슬쩍 훔쳐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설마 우리가 다 의심받는 건가? 진짜 도둑은 따로 있을 텐데. 사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명을 내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돌부처 하나를 가져다 놓아라. 관아 아전들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마을 어귀에 있던 이끼 낀 돌부처를 옮겨왔습니다. 돌부처는 오래되어 눈과 입이 달아있었고 무슨 표정을 짓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돌부처 앞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돌부처는 그날 밤 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또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둑이 비단을 훔칠 때 이 돌부처는 분명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엉뚱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았으니 이 돌부처 또한 죄가 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전들아, 저 돌부처를 곤장으로 쳐라.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장난이냐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피식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또의 눈길은 사람들 사이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돌부처를 향해 본능처럼 시선을 던진 자가 있었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자가 있었으며 무의식 중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곤장을 들기 전 손을 들어 아전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다. 사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저놈이다. 사내의 얼굴이 한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부처는 말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먼저 움직인다. 사또는 그렇게 말하며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보지 못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본 자만이 먼저 반응한다. 결국 그 사내는 비단을 숨겨둔 곳을 털어놓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숨길 수 있어도 마음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돌부처를 함부로 지나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짜밥은 없다. 어느 늦여름 볕이 길 위의 먼지를 하얗게 말리던 날이었습니다. 한 선비가 먼 길을 걷다. 해가 기울 무렵 한 큰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집은 담장이 높았고 기와는 번들거렸으며 대문 앞에는 곡식 자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룻길을 더 가기엔 날이 저무니 밥 한 술만 얻어먹고 가게 해주시오. 그러나 집안에서 나온 부자는 선비의 낡은 도포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밥은 공짜가 아니오. 갈 길이 있으면 얼른 가시오. 문은 거칠게 닫혔고 선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서며 부자를 향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내일 당신 집 마당에 황금이 쏟아지는 명당을 하나 알려주겠소. 부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선비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파면 10m 아래에서 금이 나온다 하오. 부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선비의 얼굴이 떠올랐고 혹시라도 진짜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자는 직접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날과는 달리 극진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제는 몰라뵈어 죄송하오. 부디 들어오셔서 식사부터 하시지요. 상에는 고기와 술이 올랐고 밥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선비는 말없이 천천히 그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부를 대로 부른 뒤에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부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비는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를 딱 10m만 파내려가면 황금이 나올 것이요. 부자는 감격한 얼굴로 사람들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는 동안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돼요. 부자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개수요. 사람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부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먹긴 했지만 벌써 배가 고픈 것 같군. 그 순간 삽이 멈췄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파시오. 부자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직 10m도 안 됐소.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생각했소. 배가 고프다고. 부자는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건이란 말이오. 그제야 선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술이 아까웠소. 오늘은 배부른 사람이 되어 황금을 더 원했지요. 선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공짜 밥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공짜 황금이 있을 리 없소. 부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이미 마당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부자는 길 가는 나그네에게 밥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황금을 얻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 한마디에 천냥 빚갚기. 어느 날 조정에서 이름난 한 정승이 자기 집 머슴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 머슴은 글을 배운 적도 없고 신분도 낮았지만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승은 평소 그 머슴의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문득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머슴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눈꺼풀입니다. 정승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머슴은 이어 말했습니다. 천하장사라 해도 졸음이 오면 눈꺼풀 하나를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정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이냐? 머슴은 이번에도 잠시 생각할 뿐 길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승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다 하느냐? 머슴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깊어도 바닥을 재면 끝이 보이지만 사람 속마음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슴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정승은 사람을 불러 장부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전에 진 빚이 천냥이라 들었다. 머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빚은 어린 시절 집안 사정으로 생긴 것으로 평생을 일해도 다 갚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정승은 붓을 들어 장부 위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오늘로 그 빚은 없다. 머슴은 놀라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정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보다 무거울 때가 있다. 정승은 이어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아는 눈은 글이 아니라 말에서 드러난다. 머슴은 그날 이후 더 말수가 적어졌고 말을 해야 할 때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머슴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허투루 하지 않는 자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정한 선물. 어느 겨울 거리마다 찬바람이 스며들던 크리스마스를 앞둔 때였습니다. 작고 허름한 집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감나가는 가구도 없었고 벽난로엔 불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몹시 아꼈습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고 빛을 받으면 마치 검은 비단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가진 유일한 자랑이자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꼭 사주고 싶다. 남편의 시계는 대대로 물려온 것이었고 그 역시 남편이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사는 가게에서 그 긴 머리를 조용히 잘라내 놓았습니다. 손에 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정성스럽게 시계줄을 골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역시 같은 시간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진열장에 놓인 아름다운 머리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빗은 아내가 늘 바라보던 것이었고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금시계를 조용히 팔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남편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시계줄을 꺼내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계를 이미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상자를 열고 머리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는 이미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시계줄도 머리빗도 쓸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 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지만 가장 현명한 선물을 한 사람들이라고. 진정한 선물이란 값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내어주었는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겨울밤 작은 집의 불빛은 약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아무 말 하지 않아 살게 된 사내. 어느 고을에 말이 적기로 소문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 나가도 흥정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건지 말할 줄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을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관청의 곡식이 사라졌고 도둑은 흔적도 없이 달아났습니다. 사또는 노하여 고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 즉시 의심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변명을 늘어놓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말없는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말이 길수록 표정은 흔들렸고 설명이 많을수록 말은 꼬였습니다. 마침내 사또는 몇몇을 지목해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말없는 사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사내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다시 물었습니다. 억울하지도 않느냐?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말을 보태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말이 없는 자는 스스로를 숨긴다. 그날 진짜 도둑은 말로 자신을 꾸미다 스스로 걸려 나왔고 말 없는 사내는 아무 추궁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누군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사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먼저 죽이는 것도 대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말로 목숨을 지킨 사내라고. 6번째 이야기. 거울로 거짓을 가린 사또. 어느 고을에 거짓말이 잦기로 소문난 마을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는 값이 부풀려졌고 이웃 간의 다툼은 대개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 큰 송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가리키며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느냐?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제 말이 진실입니다. 사또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아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거울을 하나 가져오너라.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사람 키만한 거울이 세워졌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불러 거울 앞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거짓말을 한 사람의 얼굴을 다르게 비춘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또는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자신의 말을 다시 한 번만 하라. 먼저 한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그는 거울을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다음 사람은 짧게 말했습니다. 제 말은 아까 한 말과 같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의 얼굴보다 그들의 시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긴 말을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거울은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거울은 거짓을 가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울보다 먼저 자기 얼굴을 의식한다. 결국 그 사람은 말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거짓을 인정했습니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확인받으려 애쓰지 않고 거짓은 늘 확인을 두려워한다.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비치는 얼굴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말입니다. 7번째 이야기. 죽은 어머니의 밥상. 어느 고을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좀처럼 들르지 않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다리는 성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온다는 말만 들으면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늘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바쁘니 다음에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지을 준비를 멈추었습니다. 어느 날 사내에게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사내는 그제야 일을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집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뒤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부엌에는 차갑게 식은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국은 떠놓은 채였고 밥은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밥상을 바라보다가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이 밥은 언제 차린 것이오? 아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매일 이 시간에 차리셨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오지 않는 날에도 늘 밥을 차려 두었다는 것을 혹시라도 오늘은 올까 하는 마음으로 불을 지피고 국을 데우고 밥을 퍼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밥상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밥은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먹는 것이다. 사내는 그 뒤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밥 한 끼를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밥상은 차가웠지만 그날 이후 사내의 마음은 평생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8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 문을 열어준 지 어느 늦가을 저녁, 비가 잔잔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길은 질척거렸고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한 나그네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젖은 도포를 여미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오늘은 곤란하오. 비도 오는데 남을 들일 수 없소. 나그네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이르렀을 즈음 작은 초갓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은 낡았고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나그네는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젖은 나그네의 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넓지 않았지만 불은 따뜻했고 솥에서는 국이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언제 떠날 것인지, 갚을 수 있는지조차 말입니다. 그저 마른 옷을 내주고 밥 한 그릇을 앞에 놓았습니다. 나그네는 그 밥을 먹으며 여러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 오는 날 문을 열어주는데 값이 어디 있겠소. 그날 밤 나그네는 처마 밑에서 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고 나그네는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마르고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마을 곡식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집은 비 오는 날 문을 열어준 집이라 들었습니다. 그날 그 집에는 다른 집보다 먼저 곡식이 나누어졌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의 나그네가 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밥을 지었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문이 닫히지 않는 집이라고. 9번째 이야기. 한 번도 불리지 않은 이름. 어느 고을에 이름을 불려본 적이 거의 없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의 밭을 갈아주고 남의 짐을 들어주며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노인, 이봐요.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리면 가고 시키면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습니다. 길은 막혔고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이 무엇이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늘 도와주던 분이었는데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한참 뒤 마을 끝 초가집에 살던 한 여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분 이름은 젊었을 적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특별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관아 문서에 적히는 순간 노인은 비로소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장례가 치러졌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불러볼 걸.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눈은 여전히 내렸고 노인의 무덤 위에도 조용히 쌓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봐 대신 이름을 부르고 거기 대신 한 번 더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노인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에야 사람들 마음속에 이름을 남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란 부르기 위해 있는 것이지 기억 속에만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10번째 이야기. 불 꺼지지 않은 등불. 어느 고을에 해가 지면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크지도 않았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밤이 깊어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매일 밤 누군가를 기다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에게는 젊은 시절 집을 떠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난 뒤 아들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 해가 지면 등불을 밝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등불은 늘 같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불을 끄시지요. 돌아오지 않을 사람 아닙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은 돌아올 사람을 위해 켜는 게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이 혹시라도 볼까봐 켜두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은 조용해졌고 그 집의 불빛만 작게 흔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의 등은 굽었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는 일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시간에 문을 닫았고 길은 온통 흰빛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헤어졌고 얼굴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등불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불이 아직도 켜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조금 더 가까이 옮겼습니다. 사내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아들의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그날 밤 등불은
처음으로 새벽까지 더 밝게 타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 집에 사람이 늘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해가 지면 그 집의 등불이 조금 일찍 꺼졌다고 합니다. 기다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이야기. 비워둔 자리 하나. 어느 집에 항상 비워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도 아니고 문과에 붙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 앞에 놓인 작은 자리 하나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매번 밥을 차릴 때마다 그 자리를 함께 차렸습니다. 밥을 한 그릇 더 올리고 국을 한 그릇 더 떠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먹지도 않을 밥을 팍한 매번 올려두십니까? 주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워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주인의 동생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동생은 어느 해 봄 일을 구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자리 비워두지 마세요. 곧 돌아올 테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동생은 그해 여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소식은 늦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자리만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시지요. 보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말에도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집에는 다른 식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겼고 웃음소리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 앞에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여기는 왜 아무도 앉지 않아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리란다.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집에 손님이 많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상위가 비좁아졌고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 자리 써도 되겠지요?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비워둬야 합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주인은 혼자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워둔 자리 앞에 술 한 잔을 놓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들어 빈자리를 향해 살짝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집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자리가 남아있는 집이라고. 그리고 그 집에서는 떠난 사람 이야기를 울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비워둔 자리 하나로 조용히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이야기. 문 앞에 놓인 신발. 어느 집 문 앞에는 항상 신발 한 켤레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사는 사람 수보다 늘 하나가 많았습니다. 낡은 집신이었고 비를 맞아도 치우지 않았으며 눈이 내려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신발이 적겠습니다. 이제는 치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주인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신어야 할 사람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신발의 주인은 집주인의 벗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함께 길을 나섰고 같은 약속을 품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이 집으로 돌아오세. 그러나 돌아온 것은 집주인 혼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벗의 신발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문 앞에 있어야 돌아오는 사람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집신은 점점 헤어졌고 끈은 여러 번 다시 묶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그 신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집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온 게 아니라 아직 길에 있는 거다. 어느 날 밤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낡은 집신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그 신발을 들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짝을 이루지 못한 신발이었지만 그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문 앞의 신발은 두 짝이 아닌 세 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저 발걸음을 조금 늦추었고 문 앞을 조심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는 약속을 말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발로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13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 어느 고을에 평생 말을 아끼며 살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장터에서도 집안에서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노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노인은 병이 깊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자식들이 그의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려는가 보다. 그러나 노인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와 불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사람들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을 조금만 열어두거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조금 열어두었고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문이었을까? 마지막 말치고는 너무 평범하지 않나. 그러나 며칠 뒤 그 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닫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문은 늘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길 잃은 나그네가 들렀고 비를 피할 사람이 들어왔으며 굶주린 이가 밥을 얻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노인은 말로 남기지 못한 것을 문 하나로 남겼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집은 늘 조금 열려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끝내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는 오래도록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마지막까지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문은 지금도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번째 이야기. 돌아오지 않는 약속. 어느 고을에 약속을 날짜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오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조금 늦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집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집에 남은 사람은 그 말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지 않았고 불을 꺼두지 않았습니다. 날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잊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집에 남은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은 깨졌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기를 멈출 때 끝나는 겁니다. 그 말 이후로도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는 쌓였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고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낯선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그가 먼 곳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으셔도 됩니다. 집에 남은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은 원망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기다림이 끝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의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집 앞에서 발걸음을 늦추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한 사람이 끝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15번째 이야기. 문을 닫지 않은 이유. 어느 고을에 밤이 되면 문을 잠그지 않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며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문을 잠그지 않다니. 집주인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전 떠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형이었습니다. 형은 집안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고 그날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 때 문이 닫혀 있으면 다시는 못 들어올까 봐서요. 세월이 흘러 집은 낡았고 도둑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보셨지요? 그러니 문을 잠그시라니까요. 집주인은 그때도 같은 말만 했습니다. 훔쳐간 것은 다시 벌면 되지만 돌아오려던 마음은 한번 닫히면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기에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은 그 얼굴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의 불을 조금 더 밝혔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밥상에는 숟가락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던 이유는 기다림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막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 집의 문은 그날 이후로도 가끔 열려 있었고 가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만은 끝내 잠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16번째 이야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어느 마을에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전 떠난 사람이 살았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꼭 대답하겠습니다. 그 말은 아무 약속도 아니었지만 남은 사람에게는 긴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남은 사람은 집안에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크게 부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바람이 들어올 때쯤 한 번 부를 뿐이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그러나 대답은 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만 부르시지요. 들리지도 않을 텐데요. 남은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을 바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부르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그 이름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은 사람은 이름을 부르다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르지 않아도 잊지 않으니까.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 불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17번째 이야기. 마지막까지 남겨둔 자리. 어느 집에 끝내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잊지 않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떠나도 없어지지 않는 자리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그 자리를 끝내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채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채우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텅 비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함께 웃던 시간과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저녁과 돌아오지 못한 약속이 겹겹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그 자리를 보며 슬퍼하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아요? 집주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자리는 쉽게 앉는 게 아니란다.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를 피해 돌아다녔습니다. 그 집의 밤은 늘 조용했고 마지막 자리는 언제나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있었기에 비워둔 자리가 있었다. 늘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